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격정적인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물증인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평가절하하고 공익신고자를 향해선 숨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당 공식 조직이 고발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로 의혹이 번져가자 국민의힘은 공명선거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보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사사건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대담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주요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게 괴문서 아닙니까? 디지털 형태든 지면 형태든지 간에 그 출처와 그리고 작성자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처음부터 독자가 많고 이런 데서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검찰총장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줄 아닙니까? 차장 보고라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네, 제가 모두의 격정적인 회견이라고 평가했는데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소감 여쭙고 싶네요. 전 인터넷 언론과 메이저 언론을 구분한다는 자체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검찰총장 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 시절에 소위 말하는 공보팀에서 정리해서 올리는 그 신문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거든요. 거기에다가 공중파, 소위 말하는 KBS, MBC 이런 정도만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언론이고 나머지 이제 뭐 인터넷 언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자체가 21세기 변한 언론 지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면 뭐 사법 처리, 조사, 수사할 것처럼 말하는 대목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네요라고 말하는 게 그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도 무조건 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실 일인가 싶은 지금 대권 후보로 나와서 검증받겠다는 분의 태도로는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벌어진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었나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표현이 홍준표 후보랑 거의 비슷하신데요. 홍준표 후보도 메이저 언론 이야기하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혹통 치는 것은 검찰총장 하던 때 버릇과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예, 뭐 또 우연히 두 분이 다 검사시기도 하고요. 예, 메이저 언론에 대한 생각이 두 분이 같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시점은 잘했다고 봐요. 김 의원이 오전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관계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수사기관에서 밝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김웅 의원으로부터는 어떠한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작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런 프레임이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끊자. 나는 관계없다. 모른다. 나는 이 정치 공작에 당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국민들 앞에 내보이려고 했던 점에서는 시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신 내용의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요. 화낸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한다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이고 정말 아쉬운 점은요. 정말 저 억울해요. 정말 너무나 많이 억울해요. 그런 것을 정말 냉정하고 차분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렸으면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갔을 텐데 저런 모습에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믿습니까? 아니면 윤 후보 특유의 어떤 그런 성정이 드러난 걸로 봐야 될까요? 특유의 성정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언제 기자회견이 준비가 됐어? 그랬더니 2시 반에 갑자기 기자회견 할 테니까 준비해. 이렇게 된 거예요. 2시간 전에. 네, 그냥 캠프 내에서의 어떤 논의 없이 그냥 다른 어디와 상의를 했든지 아니면 윤 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하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좀 윤 총장이 본인의 생각을 너무 드러냈어요. 차분하게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얘기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네, 윤 후보가 이야기하는 과정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의 희생양으로 스스로 좀 자리매김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야권 지지층에는 좀 먹혀들까요? 전 뭐 이게 정확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확장은 일단 11월에 해도 되고 당장 이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중도층의 흐름은 좀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지층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참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초원복집 사건 이런 것들 내용보단 형식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공작이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쭉 결집하는 모습 하나 기대하는 것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치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투사의 이미지 이런 것들로 경선용으로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데 중도층이 생각하시기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내에는 좀 먹혀들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선거는요. 당심은 민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겠지만 저처럼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감정적으로 화내는 모습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면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무섭겠다. 어떠한 참모들의 조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까지 확대되냐면 저분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은 저희가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나 말투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 고발장 의혹을 잠재우는데 좀 어느 정도 역할은 할 걸로 보십니까? 어제 회견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고발장의 내용이 잘못되고 잘되고 자기가 무관하다는 걸 증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만 알 수 있는 내용, 뭐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 중에는 보면 채널A 사건 관련돼서는 한동훈 검사 외에는 모를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정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난 아니다, 공작이다 이렇게 소리만 치고 지나가시는 것이 과연 도움되겠는가? 저는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전혀 마음속에 의혹이 해소가 되질 않네요. 저도 사실관계는 이 의혹이 계속 확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다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어떤 한 언론에 의하면은요, 8월달에 했던 최광욱 후보에 대한 고발 건은 정전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넘겨서 그래서 조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뭔가 우리가 감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유의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밝혀내고 있어요. 라고 뭔가 있는 듯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의미한 이게 좀 눈에 띄긴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 사건은 나는 몰라, 나 아니야, 나 국감장에 불러줘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계속 의혹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어제 과정을 보면 또 제보자도 계속 겨눕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시선을 약간 돌리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더군요. 이건 좀 너무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 공직자를 여태까지 해오셨던 분인데 제보자를 보호하고 감싸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보자가 한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제보자가 한 주장에 대해서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제보자의 말의 신빙성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데 누구냐, 나와라, 너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말들로 이 압박을 가하는 것은 글쎄요, 공직 후보로서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황당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구체적인 이름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와 많은 분들의 이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의 당사자들은 다 기억이 안 난다,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법적 조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보자로 지칭되는 분도 나는 제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나는 공익 신고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검에서 말하는 공익신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평론하기가 너무 힘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쯤 되니까 사안이 진짜 본질이 뭔지도 좀 헷갈리는 지경까지 왔는데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권의 정치 공작일 가능성 그런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야권 내부의 어떤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너무 진짜 흐뭇하게 웃으세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시니까 이건 지금 여권의 누군가가 최면술이나 염동력을 써갖고 공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등장 인물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의 캠프에 계신 분들인데 저는 근데 지금까지 진행돼서 보니까 어떤 캠프에서 이번 건으로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에 타격을 가자 이렇게 짜진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제보를 들은 기자가 이걸 보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도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떤 기획자가 있었다라는 가정을 잡고 하니까 일이 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그리고 여권의 정치 공작 한 발 더 나가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손 검사와 가까운 사이라서 그렇게 해서 정치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최강욱 대표가 그러면 손준성 검사에게 얘기해서 나를 고발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야권의 캠프들은 지금 정말 방송의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제정신인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부적절한 표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돼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백을 하자면 저 엑스파일을 얘기를 했다가 뭐 당내부터 무슨 정치 공작이냐 여권과 짰다 뭐 그런 건데 저는 진짜 그걸 읽어보고 제 느낌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도 제가 파악해보고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전 기자가 이 제보자를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보자가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일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 달 보름 동안 취재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한 거다라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치 공작이라면 그 제보자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에 여권의 캠프에 일을 해서 자 야권의 주자 1등인 윤석열 후보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터뜨려야지 라는 가정이 성립이 돼야 정치 공작인데 그 제보자 A라고 하는 분은 나는 윤석열 후보도 싫지만 이재명 후보는 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권에 의한 정치 공작으로 치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과학의 오컴의 면도날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가정이 너무 많으면 일단 배제하는 게 좋다. 단순하게. 네. 단순한 게 답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정이 너무 많으면 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직접 관여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것을 정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말 수준 낮게 생각을 해도 지금 대검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로 주의가 완전히 짜져 있는데 그것을 지시를 한다? 안 밝혀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고발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일부러 그냥 내가 만들어가지고 지시해서 야 갖다 줘라 이런 식의 일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복잡한 일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 관여 가능성. 당에서 한다고 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지금으로서 당으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발이 안 됐잖아요. 어쨌거나 그 문서가 접수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시자가 국민의힘 쪽이었으면 김건희 씨 얘기가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근데 이제 검찰 쪽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근데 대변인님 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 김웅 의원이 나는 이런 문서를 받은 것 같지가 않다.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넘긴 거는 뭐 낙서나 메모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받은 것 자체를 이제는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김건희 뭐 11명 해가지고 고발장을 다 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김웅이 당으로 넘겼다. 이런 가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소설이 될 수가 있다. 교수님도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세 개의 다른 고발장의 내용이 똑같았고 그 최초의 고발장이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인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손준성 검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관심 재판에 판사들의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에 당사자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밀접도를 고려했을 때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야당하고 교류해서 고발장을 넘긴다?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가장 우리가 가장 빨리 교수님도 보장을 알아봐야 해보셨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의원 모르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권한을 갖고 했었으니까. 근데 손 변호사가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제일 먼저 좀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대검에서 감찰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 검사한테서 김웅 당시 후보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은 일부 그 물증 그게 사실이라면 일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문건을 직접 만든 게 누군지는 아직 그렇죠. 모르는 거죠. 네. 그거는 대검 감찰을 좀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을 좀 한준 씨가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윤 후보는 국회에서 부르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제 격정적인 그 인터뷰에서 그 회견에서 말했는데, 나가는 게 근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겠죠? 근데 저는 나가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나가면은 여권에서 여러 가지 또 증거 자료를 내세우고 또 뭐 PT 화면 띄우고 그런 것들이 짤로 돌아다녀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부인을 해도 이것은 정치적인 공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TV 토론 가서도 아니 그때 고발한 사주한 의혹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에는 자꾸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되는 것 자체가 네. 불리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이미 충분히 나는 관여 안 했어요. 나는 모르는 사안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 나오겠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감의 추억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 그 당시에 이제 공수가 좀 불안했던 것인데 이번에 특히나 윤석열 전문가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거기 앉아 있을 건데, 지난번 회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이 있다 없다 하면서 결국 회의장에서 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 불러도 분명히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법사위 위원들끼리 이거 다툼하다 반나절 지나가고 자체가 지루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겠네요. 오늘 여야 지도부 입장도 나와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닙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 아닌가 합니다. 이 국회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는 이 윤석열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당 사무처에 오히려 법률자문위원단에서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할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단장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언론과 소통이 편하고 또 정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맡기로 하셨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공명선거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인 거고, 그 앞에 설명한 내용이 조금 전 귀에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는 직접 확인을 못했고 당 사무처에서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고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공식 당 조직이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설명 과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 이건 정상적인 절차라고 봐요. 당에서 고발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에서 지원을 하고 당에 소속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작성하는 게 맞죠.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작년 4월 당시에 법률지원 단장 중에 한 명이 정점식 의원이에요. 그분이 어쨌든 당시에 법률지원단을 보좌하는 기구가 당의 당무감사실이었어요. 그 당무감사실로 자료를 넘깁니다. 그 자료를 당무감사실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인 조 변호사에게 이거 고발장 좀 쓰세요. 그래서 우리 고발합시다. 라고 한 거는 정상적인 당무 절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자료가 지금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는 건 거의 유사하다. 이게 또 쟁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손 검사가 확실하게 김웅한테 넘겼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좀 명확히
조사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런 근거가 없는 문서를 베껴 쓰는 제1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제가 말씀을 얘기한 거는, 드리냐면 4월 8일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캡처 파일이 넘어간 건 맞고 이게 뭐 여의도에서 흔히 쓰는 방법 중에 문서 작성자를 감추기 위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 내용을 다시 타이핑하게 하는 기법이 있는데 작성 일자가 4월 11일에서 22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최초 한글 파일의 작성 시작 일자는 4월 10일이라는 것. 사진 파일을 받고 나서 작성했다는 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파일을 4개월 동안 묵혔다 8월에 넘겼다라고 하면 이 원본은 4월 파일에 주고받았다는 이 파일에 있는 것. 즉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던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준성, 김웅 의원 사이 주고받은 사진으로를 기초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공당이 시작이 틀린 거죠. 예. 그건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너무 쉽게 인정하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서 일단 파악을 해보고 대응을 할 텐데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명선거 추진단이 그냥 우리 당내 경선의 공명선거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알아보니까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 대응팀 이런 것을 세부 조직도에 넣어서 우리 당의 후보를 좀 방어하겠다, 네거티브로부터 방해하겠다, 방어하겠다 그런 차원인데요. 조사권이 없잖아요. 김웅 의원은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렸으니 이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결국엔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정말 그 본인이 작성한 명확한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사건은 당연히 순서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미궁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은 사실 불가피하죠. 네. 그러니까 그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야당의 유력 주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방 자체는 불가피한데 진실을 밝히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필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손준성 검사가 그 사진을 전송했는지 이것은 지금 제보자의 텔레그램 방해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포렌식해보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되는 게 일단 전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나눈 대화가 나오고 뭐 이게 사법 처리받고 이런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직 검사가 총선 기간에 그런 파일을 보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당시 검찰총장은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고 전 거기서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그렇게 너무 윤석열 후보랑 연결을 무리하게 짓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11개 수석실 비서관실이 연루가 됐고 다수의 비서관들이 기소됐고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똑같은 잣대로 얘기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몰랐겠어? 지시 안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방어하시겠냐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어라고 방어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 우리는 공격과 수비가 서로 이제 엇갈리는 건데 동일한 잣대를 놓고 우리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묘하게 공격을 하면 방어를 안 하시고 그렇죠 하시니까 오늘 대담이 좀 어렵게 흘러가네요. 지지율 그래프 한번 볼까요? 물론 이 상황이 반영돼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코카콜라가 이야기하던 골든크로스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조사로 보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흐름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일관돼요. 한 일주일 동안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홍준표 후보가 1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대략 8.6% 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던데 이것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통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0% 내외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조사를 보니까 48.8% 정도로 50% 이하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강고하게 유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 철회했던 지지층들이 홍준표 후보한테 갔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이재명 후보랑 양자 대결을 해보면 상당히 10몇 프로, 20몇 프로까지 졌는데 지금은 한 자리 숫자로 붙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홍준표를 내보내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구나. 본선에 가도 괜찮겠구나. 네. 그러면은 야, 윤석열 후보, 우리 예전에 보수파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러면 보수의 적자인 홍준표 후보를 우리 이길 수 있다면 내보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가 진짜로 나타날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홍나땡이었잖아요, 입장이. 네.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3지대는 거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멸된 상태로 보여지고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대결로 가면 양쪽 후보가 48%를 일단 점한 다음에 나머지 4%의 중원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서 51대 49로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준표면 유리하고 윤석열이면 불리하다. 이런 구도는 지금은 작동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나와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전망이 좀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세분해서 보면 특히나 20대 그 중에서도 남성 쪽에서는 확실히 홍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처음에 20대에서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렇게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외연 확장이 점점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이러한 20대의 지지율 상승이 전체적인 지지율 상승에 견인차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 부분은 여권도 좀 긴장을 하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20대의 사랑은 좀 질척거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얼마 전까지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를 보고 이 사람 아니다라고 바로 내치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 흐름은 선거에서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반성하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긴장해서 봐야 되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고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도 맞는데 20대의 기본적인 다수의 생각은 그래도 현재 여당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20대의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20대 남성의 사랑은 이미 와 있다. 네. 네, 그것도 좀 보시죠. 민주당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픽부터 먼저 좀 보시죠.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는 이랬습니다. 예상대로다라는 해석도 있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고요. 이낙연 후보도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좀 더 반등이 있긴 합니다만 격차는 꽤 크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낙연 후보가 좀 갑작스럽긴 했죠. 의원직 사퇴 카드를 어제 꺼냈는데 사퇴 카드를 꺼낸 장소가 이제 광주였어요. 네. 하필. 그러니까 아마도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기반이 전남 지사도 했었고 그래서 광주의 여론을 좀 더 기대해 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먹힐까요? 저는 폭투라고 생각을 해요. 폭투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지고 있으니까 좀 강속구를 세게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폭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광주 전남에 있는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나는 배수진을 쳤으니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는 건데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 왜 50% 이상 이재명 지사에게 투표했습니까? 그거는 단 하나예요. 본선에 나가서 이길 사람, 본선에 나가서 윤석열을 꺾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기거나 아니면 오차 범위에서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질 후보를 나에게 감동을 줬다. 의원직까지 사퇴했으니까 불쌍하다. 그러니까 찍어주자라는 움직임은 안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의원회관 방도 다 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엔 이제 홍준표, 윤석열의 싸움이 영향을 약간 미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홍준표의 대결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호남인데요. 호남 지지율이 많이 빠졌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준 것이 호남이었는데 그때는 이낙연 후보가 신사답게 행동을 해서 지지율을 올렸거든요. 그러다 네거티브로 다시 지지율이 빠졌던 것인데 종로 사퇴를 종로 구민들에게 사과했다면 그것을 보고 호남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느꼈을 수는 있는데 호남에 가서 직접적으로 SOS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호남은 지역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호남이 호남 사람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보여주셔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25일 전남에서
굳은 디딤돌 하나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잘 작동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해요. 진짜 먹힐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선거인단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가 일단 슈퍼위크고 다음 주에 호남이 아마 민주당은 핵심 텃밭이니까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앵커님 제 말 믿으세요. 안 먹힙니다. 이건. 폭투다. 네. 3루에 있는 주자가 그냥 들어올지 홈으로 네. 봐야겠네요. 전혀 안 먹힐 거로 딱 자르시네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대의원단, 그 선거인단 투표율이 낮은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낙연 후보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다른 요인은 없다고 보고요. 조직 선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 아무리 확보해도 대의원들이 동네 가서 제가 말씀 잘 드려줄게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요. 각자 후보가 각자의 권리당원들에게 어떻게 호소하느냐, 그 진정성을 보여주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해서, 즉 내가 전남도지사를 할 만큼 충분한 조직이 있어. 이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말 그대로 민심과 권리당원들의 마음이 직접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떤 후보가 갖고 있느냐로 승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단견입니다. 이 논리를 야권에 적용하면 어때요? 조직 선거가 먹히지 않는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요. 바람은 또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다수 지지하는 분이 이번에 당의 경선에서 이길 것 같고요. 그분이 결국에는 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의도사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